네, 추동훈 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추동훈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님과 저와의 거리가 좀 적당한가요? 네, 뭐 가장 괜찮은 적당한 긴장감과 또 친근함이 같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뭐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번 저 큰 주제로서 부동산을 잡아봤습니다. 뭐 부동산 이야기가 주식시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의 거시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지금 특이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게 금리 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부동산 금리가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아왔었죠. 제로 금리에서 시작을 해서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눈치를 보는 관망세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를 놓고 시장의 예상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고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만큼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의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시장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과 미국 여러 가지 국책은행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8월 마지막 주 30년 고점 모기지 금리가 7.23%로 그 직전 주인 7.09%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2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게 무려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부담이 크다. 결국에는 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제로 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었고요. 그때 금리보다 지금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금리 부담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사실 임금 인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이 상승률은 이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담이 고스란히 집을 산 사람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무기지 금리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당연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선뜻 집을 사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7월 달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직전 달 대비 2.2% 감소했다. 그래서 407만 건을 기록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숫자겠죠.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거래하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 게 2010년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 건수라고 합니다. 즉 13년 만에 가장 적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역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들이 연계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대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관련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28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자, 9월 1일 날 기준으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간 기준으로 이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집계를 하는데 직전주 대비해서 3%가량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모기지은행 연합회, 이 MBA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보면요. 전주보단 3% 감소했는데 이게 1년 전 대비로는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재융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융자를 받는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이 재융자 지수도 지난주 대비해서 5% 감소했는데 이 재융자 지수가 1년 동기 YOY로는 무려 30%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즉 대출이자가 높은 상황에서 융자를 택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다 보니까 1년 전보단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겠죠. 1년 전 대비해서는 이 재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줄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MBA의 전문가들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이게 또 1996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뭐 10년, 20년, 최대는 한 25년 만에 최고 낮은 숫자, 제일 적은 숫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도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들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또 반대의 결과를 띠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주택 구입 능력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대출 부담이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요.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상 최저치가 되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겠죠.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7월 달에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87.8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 1989년부터 수합을 한 데이터인데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데이터가 지금 집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는 100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소득 수준이 집을 사기에, 중간값의 집을 사기에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거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계 부담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집을 살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이 숫자보다 낮아지면은 여력이 없다, 대출 부담이 훨씬 크고 가계로서는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100보다 훨씬 밑에 떨어진 87.8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수는요, 올해 1월에 104.2를 기록했습니다. 100보다 높았죠. 올해 1월만 해도 높았는데 불과 9개월 사이, 6개월 사이에 이 100 밑으로 훨씬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평균은 103.8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엇갈리다 보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사실상 100 근처에 수렴을 했었던 거죠. 103까지 나왔으니 오히려 집을 사기에는 조금 나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전에는 더욱 높습니다. 2021년에는 148.1을 기록했고요. 그 직전해인 2020년에는 169.9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이유도 명확하겠죠. 당시가 바로 저금리 상황, 제로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가 바로 2020년과 21년이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나섰고요.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시경제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던 상황이 이어지면서요.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높아졌고 거래 절벽까지 처하는 상황.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9년 이후에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7.8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사를 가도 살던 집을 팔지를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것이 한번 사면은 이게 보유세도 들고요. 또 만약에 되팔 때는 양도세 같은 여러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부담이 여러 가지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을 사고 파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경색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사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하나 더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안 팔고요.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해서 살거나 이러고 있지 가지고 있는 집을 굳이 팔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지언정 일단 가지고 있는 집은 보유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에요. 미국의 주택
주택 소유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 리얼터닷컴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거주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봤다라는 것인데요. 자, 응답자의 60%가 다른 지역의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매도하거나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은 일단 지금 집은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의 전략을 다시 짜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주택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집을 처분해서 금리라도 낮추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식도 나오는 건데요. 미국은 재미있는 게 한국은 좀 변동금리가 훨씬 더 모기지에 많이 적용되는데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금리 시기를 전후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버리면요. 새로운 집을 사는데 부담이 되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한 다음에 다른 전략을 짜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제로까지 떨어졌던 기간 동안 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에 임대료는 사실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올라가는데 임대료도 안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주택을 임차한 사람들의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계속 오르니까 굳이 팔 이유도 없는 데다가 저금리로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황, 당연히 더더욱 집을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2023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파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은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집값은 또 상승을 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금리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당연히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을 거고요. 어떤 적정한 가격에 집을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게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재미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의 거시 경제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다른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러한 불확실성 문제가 커진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요. 고금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0년 모기지 금리 역시 지금 역대 20여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다가 거래는 검소하고 있습니다. 구매 능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의 결론인데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정보 분석 업체인 펄스노믹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3월에 경제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당시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한 2%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8월입니다. 8월에 똑같은 조사 기관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3.3%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2% 상승해서 3% 상승으로 완전히 바뀐 건데요. 이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 재미있는 뉴스들이 나온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바로 이 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러한 수요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사야 할 집조차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유가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택들의 모든 가격의 총합을 조사를 해보니까 46조 8천억 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돈이 얼마냐면요. 6경 2,48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지금까지 조사한 기간 동안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인 즉슨 미국의 현재 주택 가격의 총합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격보다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있는 상황,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로금리 때 집을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솔루션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모기지 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를 살펴보시면은 당장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단순히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기에도 나머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외 무역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 집값,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만큼 과연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말로 남은 과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신축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주택을 짓는 데는 또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신축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 그 공급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 신축 주택의 재고들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은 계속 시장에 나오지 않고요.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문제를 미국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그런데 정말 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다른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들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일반 주택, 가정주택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진짜 문제의 뇌관은 상업용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나왔었던 게 위워크의 파산 이슈였죠. 이 위워크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워크야말로 이런 오피스, 이 상업용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공유주택을 공유 오피스를 공급을 했었고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얻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이런 거 코로나가 끝이 나가면서 사업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공실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숫자를 살펴보면은 부동산 대출액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상업용 부동산 문제의 대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생각보다 더 큰 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대출액이 더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중소형 은행들이 이러한 대출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보다는 규제가 적다 보니까 어떤 대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한 개 기업 또는 한 개 은행이 부실화되기 시작해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다면요. 연쇄적으로 또다시 파산 문제가 나오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경제 그리고 뉴욕 증시 시장에도 악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추동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